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256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경기가 있었습니다. 1차전 경기 결과 살펴보면요. 마드리드 더비는 레알 마드리드의 3대0 승리, 그리고 유벤투스와 AS 모나코의 경기는 유벤투스의 2대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의 승부 예측 결과도 나왔는데요. 지금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분. 네, 맞습니다. 올킬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확실히 중간 올킬이에요. 네. 저희가 셀타 맨유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올킬 하셨습니다. 네. 저는 녹화 끝나고 제가 셀타비고 대 맨유 경기 중계하러 가야 돼요. 네. 거기서 그 잘못하면 편파 나오면 안 돼요. 네, 그 경기 맨유가 이기면 저도 2개, 한의원님 무승부 예측하셨기 때문에. 신하영 MC도 그렇게 되면 한 개 맞추시는 그 경기 거예요. 무승부가 되면 한의원님이 올킬.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감사 인사드렸던 그 신하영 MC의 광팬분, 그 블로그를 만들어서 저희의 모든 기록을 세세히 낱낱이 밝혀주셨던 분이 어느 리그 경기를 각자가 많이 맞췄나.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챔스의 한준희, 라리가의 신하영, 장지연은 분데스리가 하는 것이 가장 낫다. 그러니까 제가요 왜 그런가 하면 오히려 이거 많이 알면요 그거 틀려요. 저는 이거 너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오히려 그냥 좀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그냥 딱 보고 그냥 대충 느낌대로 이런 게 더 잘 맞아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여지껏 신하영 아나운서가 저보다 많이 맞춘 걸로 착각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건 아니에요. 두 개 그건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이 맞추고 있다는 사실. 이걸 또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저를 자꾸 더 못 맞추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를 이제 저희가 알파신 영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좀 익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익숙함 속에서 또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이 경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경기를 복기를 해볼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를 할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4-4-2 또 전방 압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반에는 그렇게 강한 압박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1차 압박 라인을. 하지만 어쨌든 위험 지역에서 이러한 압박에 실수를 하지 말고 상대에게 위험 지역에서 역습 찬스를 내주지 말자. 앞으로 전진했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세 라인 아닙니까? 4-4-2. 세 라인을 그 사이 공간을 부술 수 있는 라인 형성.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이날 이스코 시프트를 가동을 했는데요. 역시 이스코 시프트를 가동을 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3명의 이제 미드필더가 있죠. 이 3명의 미드필더는 4-3-3 운영 때 그 3명의 움직임 역할을 그대로 부여를 했고요. 바로 이 이스코, 이스코 선수에게 별표를 해놔야겠다. 이 이스코 선수 시프트를 하루 하여금 이스코 선수가 왕성하게 상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와 공격 라인 사이에서 내려와서 빌드업, 1차 빌드업은 위험하지 않게 숫자 싸움에도 가담을 해주면서 패스 게임을 유도할 수 있게끔 그 꼭지점 역할을 하고 공격 시각으로 갔을 때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4-4-2 두 줄 수비 사이에서 또 거기서 공격의 고리 역할까지 수행하게끔 하는 이스코 선수에게 아주 많은 역할을 부여한 그런 굳이 전술적으로 얘기하면 4-3-1 프리롤 2와 같은 유형의 그런 운영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스코 선수는 이렇게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서도 올라가 있다가도 또 빌드업의 가세를 하러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빌드업의 시작점 역할에서도 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코 선수에게는 아주 프리하게 지단 감독이 과거에 프랑스 대표팀이나 유벤투스 시절에 본인이 했던 롤, 그 롤을 그대로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프리한 롤 위치를 이스코 선수에게 부여함으로써 이스코 선수가 아주 왕성하게 공간을 찾아서 빌드업, 공격, 고리, 왕성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스코 선수가 여기에 있던 내려와서 이 빌드업에 관여를 하던 여러 위치에서 상대의 지금 미드필더 압박을 벗어날 수 있게끔 지금도 숫자 싸움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최대한 위험 지역에서 상대의 압박에 실책하지 않고 그대로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주도를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줬어요. 이렇게 지금도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압박을 풀어내죠. 또 원터치, 또 뒤로 리턴,
네, 이스코 선수가 그 고리 역할을 해서 지금 이제 공격 전환이 반대로 됩니다. 호날두 선수 빵! 그래서 결국 슈팅까지 전개가 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스코 선수가 그 롤을 공격, 빌드업 시작 여러 위치에서 왕성하게 했다. 지금도 보시면 지금 이스코 선수가 포백과 미드필더 네, 두 줄 수비 라인 사이로 들어가죠. 네, 공간을 잡기 위해서 지금 볼을 받으러 들어가고 모드리치가 지금 여기까지 전진한 상황인데요. 모드리치는 이렇게 되면 이스코에게 주고 원터치로 들어가는 흐름도 되고요. 또 지금 카르발이 오버랩을 했기 때문에 카르발 쪽으로도 공간이 열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카라스코 선수가 카르발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이 사이 공간으로 들어간 선수를 시선 쪽 견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부분 전술이 두 선수 간에 이스코와 카르발까지 이루어지면 지금 사비치와 고딘 선수가 이렇게 간격 유지를 잘 형성하고 있는 포백입니다만 이 횡간격까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바로 나오는데요. 주고 카르발 쪽으로 갔죠. 원터치. 네. 지금 끌려 나온 선수가 고딘입니다. 센터백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어요. 네. 이러면서 벌써 흔들리는 겁니다. 카르발 선수가 여기서 완전한 찬스를 잡았는데 네. 지금 뒤로 빼줘도 되고 호날두 선수. 네. 안으로 쇄도하는 벤제마를 봐도 되고 여러 루트가 형성된 상황에서 안쪽으로 넣어줬는데 득점엔 실패가 됐습니다만 상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벌써 수비가 밸런스가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코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결국은 점유율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간헐적인 1차 압박과 허리라인 압박을 헤매도 불구하고 실수 없이 계속 주도권 잡고 들어갔던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을 계속 유지했고요. 계속된 세트피스 상황이 또 연출이 됩니다. 이제 8분이 52초예요. 그런 흐름을 결국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요. 자, 헤딩 클리어링 고딘 선수가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잡아서 라모스 선수 크로스할 때 호날두 선수인가요? 위치가 약간 업사이드 같긴 했습니다만 네, 이 볼에 관여는 됐죠. 여기서 카세미루 선수가 여기 공격 가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운드 크로스가 됐고요. 호날두 선수가 다시 들어가면서 런닝 점프에서는 뭐 타점이 상당히 높죠. 헤딩골을 넣었습니다. 결국은 9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간헐적인 역습도 시도해보지 못하고 위험지역에서 커팅도 못하고 계속 주도권을 내주는 흐름에서 결국은 세트피스가 이어졌고 거기서 첫 실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반 흐름이 상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좋지 않았죠. 그 이후의 흐름도 좀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토니 크로스 선수가 패스를 내줬는데 이번엔 또 이스코 선수가 뭐 중앙이 아닌 왼쪽 오른쪽까지도 계속 공간이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중앙으로 오고요. 카세미루가 다시 내주고 크로스가 다시 리턴. 네. 이날 사실은 4-3에 프리롤 1, 2와 같은 전형. 이런 전형에서는 최후방 이 홀딩 미드필더와 그다음에 전방에 있는 프리롤에 있는 그 꼭지점에 있는 미드필더들에게 보통 감독들이 상당히 자유로운 움직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카세미루 선수가 홀딩 위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올라올 때는 또 토니 크로스가 그 뒤를 받치면서 네, 이 세 명의 뒤에 있는 세 명의 미드필더들도 원활한 움직임을 가져갔죠. 다시 또 뒤로 주고 이번엔 또 토니 크로스가 뒤로 빠져서 모드리치에게 이제 방향 전환을 합니다. 계속 뭐 주도권을 잡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압박을 해도 숫자 싸움에서 계속 유리한 상황을 가져갑니다. 다이아몬드 4-4-2 운영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4-3-3인데 변칙적인 프리롤을 놓는 그러한 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4-4-2 두 줄 수비를 깨는 데 있어서 프리롤을 수행하는 선수가 잘하는 선수가 하나 있으면 4-4-2 두 줄 수비 깨는 네, 데 있어서 이게 맞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였어요. 다이아몬드 4-4-2 약점은 측면 쪽을 바로 내주게 돼 있어요. 역습을 당할 때나 지공 상황에서도 조금 내려설 때 측면 쪽을 한 번에 열어주게 되고 거기서 측면 수비가 1대1로 상대 두 명과 맞닥뜨리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단 감독은 변칙적인 4-3-1-2 프리롤 형태를 썼기 때문에 수비 시에는 이스코 선수는 4-3-3 할 때의 수비처럼 본인 오른쪽 윙포워드 역할에서의 수비 전환 그 위치에 가 있고요. 그래서 사이드까지 이러한 전술 운영의 단점을 수비 시에 보완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 전술은 다이아몬드 4-4-2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운영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네, 수비로 전환될 때 지금도 두 명이 같이 이제 커버를 해주니까 결국은 이제 지공 시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간을 쉽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비적으로 한 가지 말씀만 추가하자면 이스코 선수가 이제 아예 다른 위치에 있어서 측면 수비를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모드리치 그렇죠. 선수가 그 모드리치가 자리를 잡아줘요. 빠져주죠. 이스코가 그 자리에 없을 때는 모드리치가 두 줄 수비의 측면처럼 맞습니다. 기능하게끔 레알이 그 조직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가 잘 됐던 거죠. 사실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렇다 할 찬스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상당히 무적한 전반을 보냈거든요. 근데 후반에 이제 변수가 생긴 게 카르바할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나초가 이제 들어간 상황입니다. 오른쪽 수비로. 그러니까 중앙이면 중앙, 측면이면 측면, 뭔가 결혼이 공백이 발생할 때는 나초 선수가 올 시즌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곳저곳 네. 잘 메워줬던 시즌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미 이제 카라스코를 중심으로 좀 빠른 공격 템포를 잡으려고 후반에 들어갔고 또 1차 압박의 라인도 좀 높게 형성을 하면서 후반을 임했는데 후반 초반 분위기도 나초 선수가 갔는데도 카르바할은 공격력에 좀 장점이 있습니다만 수비적으로 나초 선수가 아주 좋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도권을 내주질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것을 극복을 하기 위해선 횡적인 전환들, 이런 전환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크게. 그래야 레알 마드리드의 밸런스를 좀 흔들 수 있는데 이날 그런 운영이 되기에는 전반에는 뭐 코케 선수를 또 오른쪽 미드필더로 배치를 시키면서 운영도 했습니다만 확실한 사이드 브레이커, 윙어들을 지금 놓지 못한 채 상당히 느린 전개가 됐죠. 제가 봤을 때는 이날 아틀레티코에서 굉장히 부진했던 선수, 기대치에 뭐 전체적으로 팀이 다 부진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선수 한 명이 코케 선수예요. 네. 예, 코케 선수가 맞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해줘야 될 맞습니다. 플레이를 이날 제대로 못 해줬던 게 됐고,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의 교체에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는데 조금 타이밍이 늦었죠. 네, 저는 카라스코 선수를 코레아 선수로 바꾸는 것은 찬성이에요. 왜냐하면은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뒤에 공간이 많이 나왔을 때는 카라스코 선수가 위력적인데 좁은 공간에서는 코레아 선수가 오히려 더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레아 선수 그 바꾼 거는 찬성인데 가메이로 선수와 토레스 선수를 바꾼 거는 저는 토레스 선수에 대한 신뢰가 시메오네 감독이 조금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약간 있어요. 토레스 선수에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가메이로 선수가 전반전에 찬스를 하나 놓쳤더라도 그래도 가메이로를 그냥 놔두면서 그리즈만과 콤비 플레이를 하게 하는 것이 아틀레티코는 그래도 찬스 만드는 데는 저는 조금 더 나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뭐 미드필더들이 뭐 일렬 종대로 지금 이스코, 크로스, 카세미로, 모드리치 전부 지금 측면에 이 전환이 좀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요. 자, 끊겨도 이런 상황에서 벌써 크게 이 사이드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방향 전환을 위한 패스를 통해서 원터치로 들어가고 그래야 이제 경기를 좀 풀리는데 계속 측면에 고립되어 있는 숫자가 많은데 여기 고집을 하죠. 이렇게 보니까 그리즈만 선수가 지금 크로스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뭐 타겟을 보지 못하고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냥 올리다 보니까 정확한 공격 시도가 되질 못했었고요. 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1대0 상황 60분이 이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네,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조금 공격적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 좀 마음이 급해졌죠.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들이 좀 많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60분 이후부터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코 선수, 모드리치 벌써 이 사이 공간을 공략하려고 이미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공간들이 이제 넓어지니까. 자, 이크 선수가 일단 뒤로 빼긴 했으면 다시 들어가고 카세미로가 이번엔 또 모드리치가 이 사이 공간을 공략하죠. 모드리치가 들어가면서 뒤에 카세미로 패스를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호날두 선수에게 오히려 역으로 패스를 하다가 끊겼어요. 고딘 선수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흐름에서는 역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고딘 선수가 볼을 잡고 역습 흐름으로 전개를 해야 됩니다. 자, 바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앙으로 전개가 되고 돌아뛰는 선수들, 뭐 이 윙어가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아마 배후 침투로 돌아뛰는 선수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투톱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고요. 전체적으로 역습 전환이 되지 않죠. 결국 그리즈만의 빠른 역습 스피드나 이런 침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서 역습이 좀 빠르게 전개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질 못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조급해지죠. 자, 그 상황에서 66분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지단 감독이 그 정도 시간대에 이미 아센시오로 바꿀 거라는 플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스코 선수에게는 60분에서 70분 그때까지 왕성하게 움직여라.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 프리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밸런스를 깨트리는 역할을 해라. 또 안정적인 빌드업에 가세를 해라. 그 역할을 이스코 선수는 거의 95점, 거의 100점 이상. 100점 줘야죠. 네. 100점! 100점 줘야죠. 100점 이상 수행을 하고 아센시오로 바뀌어요. 이런 게 원래 이스코의 실력이에요. 그렇죠. 자, 이스코 선수가 빠지고 요즘에 아주 또 좋은 활약을 하는 아센시오가 들어갑니다.
이 아센시오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운영이 4-3-3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급한 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오히려 역으로 빠른 역습 전환계를 시키겠다. 네, 이런 이제 보관이 보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메오네 감독도 급해졌기 때문에 앙헬 꼬레아와 가이탄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측면 쪽 공격을 좀 더 살려서 네, 조금 다이나믹하게 공격 숫자를 늘렸죠. 토레스 선수가 있고 그리즈만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변화를 줍니다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되죠. 지금 보시다시피 토니 크로스가 이제 패스를 하는데 사실은 앙헬 꼬레아 선수가 수비를 하다가 공격으로 나가는 그런 포지셔닝을 잡아야 됩니다. 이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좀 쏠려 있는 상황에서 이쪽 커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벌써 아센시오 돌아뛸 준비하죠. 마르셀로 벌써 들어갈 준비하죠. 자신의 전문 포지션도 아니에요. 루카스 선수는요. 결국은 수비에서도 측면에서 허점이 두 줄 수비 라인이 조금 무너지는 그런 언밸런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앙헬 꼬레아가 커버가 됐어야 네, 그래야 이제 루카스 선수가 이쪽 커버가 들어가고요. 그래야 센터백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지 않고 뒤쪽을 커버를 하면서 두 선수가 중심을 잡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비치 선수가 이쪽 커버를 하려고 좀 움직이다가 결국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하나씩 다 어긋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끊어내려다가 오히려 지금 벤제마에게 바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위치에서의 수비 방식은 고딘 선수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뒤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밸런스를 잃은 수비를 합니다. 네, 붙잡다가 방출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까지 영향을 미치죠. 필리페 루이스도 이쪽에서 밸런스 있는 수비를 잡아줘야 되는데 또 한쪽으로 끌려 나오다가 또 끊기는 거예요. 호날두에게 공간이 열렸어요. 뻥! 네, 2실점.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엄밀하게 보면 결국은 교체 타이밍도 지단 감독이 선수를 먼저 치고 뒤늦게 급해서 바꾼 것이 수비적으로는 측면 쪽의 수비에서의 언밸런스가 생기면서 결국은 하나 좋은 수비 밸런스를 갖추지 못한 채 이게 미스플레이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2실점이 되면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더 급해져서 공격을 이제 엄청나게 강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코레아 선수를 넣더라도 코레아 선수를 오히려 중앙에다 두고 측면에 그리즈만을 둘 수도 네네, 있거든요. 수도 근데 있죠. 그게 사실은 조금 더 세이프한,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었을 거는 같은데 그래도 또 그리즈만의 득점포를 더 살리고 싶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2대0 이제 종반으로 가는 흐름에서 사실 원정에서 원정골 못 넣고 2대0으로 지고 들어가면 홈에서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리한 운영이 되죠. 네, 지금도 공격하는데요. 네, 이 커팅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루카스 바스케스까지 들어갔죠. 호날두는 원톱입니다만 후리하게 움직일 거죠. 왼쪽엔 아센시오죠. 그러면 역습 다다다다 들어가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이제 맞게 되죠. 자, 카세미로가 들어가서 루카스 바스케스 돌진합니다. 이미 뭐 수비 숫자와 공격 숫자가 동일해졌어요. 호날두 선수가 오른쪽에서 루카스 바스케스와 네, 주고받고 꺾어주죠. 호날두가 공간 잡고 슛. 이런 상황은 결국은 전체적인 흐름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초반부터 시작부터의 전술적인 대비, 그다음에 빠른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빠른 교체나 전환을 통해서 무언가 그 전술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한 발짝씩 늦고 거기에 레알 마드리드는 아주 적절한 선수 교체까지 병행하면서 이렇게 추가골을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시메오네 감독이 완패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시간대와 상황에 따라서 레알은 적절한 선수들 나올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기 후반 아틀레티코가 급하다, 수비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다. 그럴 때는 아센시오와 바스케스가 정말 이런 팀 응징하기에는 정말로 좋은 그렇죠. 카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카드들을 레알은 갖고 있고 지단 감독이 또 아주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투입을 했다는 거. 그리고 물론 아틀레티코가 평상시 하는 스타일의 교체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교체가 정말 그 순간에 정확하게 효과를 볼 만한 교체였느냐에 대해서는 이 경기에 있어서만큼은 시메오네 감독에게 그렇게 높은 점수는 좀 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1차전 결과가 나왔는데요. 1차전 결과를 뒤집고 2차전에서 만약에 반전을 노린다고 하면 꽤 많은 골들이 또 다음 주에 또 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한 골을 넣는 순간 네. 5골 넣어야 돼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요. 다만 이제 아틀레티코는 비센테 칼데론에서의 역사적인 마지막 경기거든요. 일단 그 경기에는 아틀레티코는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팀의 역사와 관계가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홈의 마지막 경기인데
뭐 올라가는 걸 차치하고 패하기는 싫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틀레티코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어쨌든 아틀레티코의 진출 가능성은 0.5% 미만이다. 0.4%쯤으로 봅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만났을 때는 그 결과를 확실하게 알고 있겠죠. 어떤 팀 둘이 결승전에서 서로를 만나게 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승부 예측 3경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우리 장지연 해설위원님이 강점을 보이는 분데스리가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와 호펜하임의 경기가 있네요. 프리미어리그는 제가 승률이 안 좋은데 최하위일 거예요. 네, 프리미어리그 최하위예요. 블로그 조사 결과. 하지만 분데스리가는 제가 오히려 네, 승률이 좋죠. 네. 그래서 지금 딱 느낌이 어떻습니까? 도르트문트 승. 네. 호펜하임이 요즘에 뭐 상당히 좋죠. 안정성은 호펜하임이 나아요. 안정성이 도르트문트보다. 있고 수비적으로도 지금 3백을 바탕으로 아주 안정적인 수비를 또 잘하고 있고 경기 운영도 지금 강팀들 또 잘 잡잖아요. 바이에른 뮌헨도 얼마 전에 잡았었고 잘하고 있습니다만 도르트문트가 이길 것 같아요. 네. 느낌이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네, 한 점 차 정도 이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은요?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 이번 담당자분께서 이 경기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위가 되는 게 챔피언스 리그 플러스 재정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호펜하임이 1점 앞서고 있기 때문에 홈팀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반드시 여기서 호펜하임을 잡아야 돼요.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에서 1차전 지고 온 팀이 2차전 홈에서 역전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는 굉장히 적극적일 거고요. 호펜하임은 사실 이 경기를 비겨도 여전히 1점 차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남아있는 이제 브레멘,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들이 있는데 도르트문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조건을 고려하면 호펜하임은 이 경기 제 생각에는 이기면 좋지만은 비기는 거를 일단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공격진 같은데 좋은 교체 멤버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 이제 막판에 골을 넣고 뭐 이제 이기거나 뭐 이런 경기들이 꽤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경기는 3위에 대한 도르트문트의 열망을 약간 더 높게 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물론 올 시즌 뭐 포칼이 그래도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사실 분데스리가는 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만큼은 뭔가 이기려고 할 거고 또 오바메이양 선수 같은 경우는 레반도프스키 선수와의 득점왕 경쟁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또 좀 의욕을 불태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한 2대1 정도의 도르트문트 승리가 좀 유력하다. 따라갈까요? 제가 추천해주면 승률이 좋잖아요. 승률이 요즘 좀 많이 안 좋아요. 무슨 거 할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경기예요. 이런 거 저 픽 안 합니다. 절대로. 저는 연륜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도르트문트 승으로. 다? 이 경기는 좀 저도 안전하게 대세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절대.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저희끼리. 네. 다음 경기 프리미어리그 경기입니다. 아스널과 맨유. 그냥 하기가 싫어요. 그렇죠. 이 경기도 또 고르는 게 아닌 그런 경기죠. 사실은 생각을 많이 안 하기로 했어요. 프리미어리그는 생각이 많아지면 이게 여러 생각이 나기 때문에 지금 맨유가 일단은 제 생각에 조세 무리뉴 감독이 물론 지금 녹화 시간이 지금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새벽에 제가 중계를 해야 된다. 셀타비고 맨유전.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지금 일요일 밤 아닙니까? 늦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아스날 원정 아주 그것도 중요한 경기죠. 근데 현재 조세 무리뉴 감독의 집중은 제가 볼 때 유로파리그 셀타전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일단 부상자들이 조금씩 복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셀타 원정이 쉽지는 않거든요. 유로파리그를 치르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의 피로와 함께 부상자들의 공백이 여전히 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고요. 저는 약간 촉으로 저는 느낌이 아스날이 한 점 차로 이길 것 같아요. 아스날의 2대1 승리. 결국은 맨유가 극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드렸던 피로 또 부상의 공백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 점 차로 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펠라이니 선수는 못 나오죠. 징계니까. 펠라이니 선수 못 나오는 거는 저는 아스날에게 그래도 유리한 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나왔을 때 사실 아스날은 좀 당혹스러워지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 아스날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될 겁니다. 이 역사까지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 경기에서 만약에 패하면 아스날은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벵거 다음을 정말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아스날이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스날 승으로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여기서 아스날이 비기거나 지는 거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냥 길을 실어서 아스날이 이긴다. 저는 그럼 다르게 가야겠죠. 그렇죠? 이 경기는 근데 제 생각에는 같이 따라올 이유가 네. 없어요. 저는 무승부의 무승부? 느낌이 왔어요. 네. 좋은 선택이에요. 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좀 저희 셋 다 감성적이게 좀 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기가 제주 맞습니다. 간바전이죠. 전체적인 정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제주 쪽에 승리를 거지 않을까. 그래서 간바가 이 경기를 뒤집으려면 최소 4대 0. 최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 거고 네. 제주는 또 여러 가지 다른 경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간바가 한 1.5군 정도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네. 실점은 혹시 한 골 정도 할 가능성이 있어도 그래도 더 많이 넣어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제주의 승 예상합니다. 저희가 2부에 AFC 챔피언스 리그 이제 제주와 수원의 운명에 대한 프리뷰를 2부에 보내드릴 예정 아닙니까? 네. 그 프리뷰를 할 때 제가 간바와 제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내용은 별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제주가 이깁니다. 네. 제주가 선제골을 먼저 넣으면 아주 유리한 흐름이 될 겁니다. 네. 네, 저도 제주 승리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장지현 의원님이랑 또 똑같아 졌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똑같아서 좋았을 적도 한 번쯤 있었어요. 이번도 좋을까요? 승부 예측 결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경기 도르트문트와 호펜하임의 경기 한준희 해설위원님, 장지현 해설위원님 그리고 저 모두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아스널과 맨유의 경기는 한준희 위원님, 장지현 위원님 두 분은 아스널의 승리 예측하셨고요. 저는 무승부 예측했습니다. 마지막 제주와 간바 오사카의 경기는 저희 셋 모두 제주의 승리 예측했습니다. 네, 한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2부에는 AFC 챔피언스리그 프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고요.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